방콕의 고급 관광지들이 이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때는 한국인 관광객을 거부하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만을 받아들이던 업소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붙였던 식당들은 이제 문을 닫거나 도리어 한국인 관광객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미 한국 관광객들은 등을 돌렸고 남은 건 통제되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들 뿐. CNN 수석 특파원이 직접 목격한 태국 관광업계의 몰락,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가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충격적인 현장,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수석 특파원이자 글로벌 문화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사라 브라운이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그것도 불과 24시간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이야기예요. 모든 건 제가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던 날부터 시작됐어요. 강남의 한 럭셔리 호텔 44층 제 스위트룸.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취재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죠. 스마트폰으로 룸서비스를 주문하자 12분 만에 완벽한 상태로 도착했어요. 직원은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며 인사했고 음식을 세팅하는 동안에도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죠. 다음 목적지인 방콕으로 떠나기 전 저는 서울에서의 2주가 마치 꿈만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던 그 특별함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제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공항을 가봤지만 인천공항은 단연 최고였어요. 입국장에서 출국장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시스템, 친절하고 전문적인 직원들, 깔끔한 시설. 심지어 화장실은 제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했다니까요. 그런데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충격에 빠졌어요. 더운 날씨 탓인지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입국장에서 무려 2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입국 심사대 직원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여권에 도장을 찍더라고요. 서울에서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공항철도가 깔끔하고 편리했는데 방콕에서는 그야말로 악몽이 시작됐어요. 공식 택시 승강장이라는 곳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는 미터기를 켜는 것을 거부하더니 시내까지 가는 요금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거예요.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KTX 특시를 타고 간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이었죠. 더 큰 충격은 제가 예약한 방콕의 5성급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였어요. 서울에서 묵었던 호텔에서는 체크인부터 룸서비스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했고 객실의 모든 시설이 음성 인식으로 제어됐었죠. 하지만 방콕의 이 호텔은 겉모습만 호화로울 뿐이었어요. 체크인에 무려 40분이나 걸렸고 직원은 제 이름을 3번이나 잘못 발음했어요.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에어컨에서는 불규칙한 소음이 계속 들렸어요. 화장실 수압은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였고 수건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죠. 서울의 호텔에서는 매일 아침 새 가운과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곳의 가운은 올이 다 일어나 있었어요. 한밤중에 배가 고파서 룸서비스를 주문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시련이었어요. 전화는 3번을 걸어야 겨우 받았고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게다가 음식은 차갑게 식은 상태였고 제가 주문한 것과는 다른 메뉴가 왔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룸서비스 앱으로 주문하면 음식이 오기까지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차이가 믿기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갔다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서울의 호텔에서는 모든 음식이 실시간으로 신선도와 온도가 체크되고 위생 장갑을 착용한 직원들이 깔끔하게 음식을 보충했었죠. 하지만 이곳의 뷔페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음식은 거의 바닥났는데 보충이 안 되고 테이블은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 극명한 차이를 경험하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서울의 모든 것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매일 아침 룸에서 바라보던 깔끔한 전망, 침대 옆 태블릿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던 편리함, 24시간 완벽하게 작동하던 에어컨, 룸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함.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다르더라고요. 특히나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였어요. 서울의 호텔 직원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제 필요를 먼저 알아차리고 해결해 주었죠.
심지어 제가 저녁 늦게 취재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보안 직원이 먼저 알아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방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청에도 불친절한 응대를 받아야 했죠. 이제 막 시작된 방콕에서의 취재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관광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그리고 이런 차이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파헤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완벽했던 경험과 방콕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은 제 취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이 극명한 차이의 원인을 찾아 나서야 했죠. 방콕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후 저는 서울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됐어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죠. 수첩을 펼쳐보니 서울에서의 2주간 제가 기록한 노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그곳에서 경험한 놀라운 순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있던 무인 체온 측정기, 자동 방역 시스템까지. 공항의 모든 시설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수준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입국 심사대에서 일하는 로봇 도우미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제가 길을 헤매고 있자 바로 다가와서 완벽한 영어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도 특별했어요.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게 또 하나의 신세계였죠. 객차 안의 모든 좌석에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비행기 1등석 수준이더라고요. 이동하는 내내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는 기본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가는 길에 본 도시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스마트 패널에서는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는 물론 미세먼지 농도까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길거리의 쓰레기통은 태양광으로 작동되는 압축 시스템이 있어서 넘치지 않게 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는 바닥에 LED 신호등으로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신경 쓴 것이 보였어요. 제가 묵은 호텔은 강남의 한 최신식 호텔이었는데 체크인부터 남달랐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와서 체크인을 도와주었죠. 종이 한 장 쓸 필요가 없었어요. 객실 키는 스마트폰 앱으로 발급받았는데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제 층으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객실은 말 그대로 미래형이었어요. 음성 인식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었고 스마트 미러에서는 날씨 일정, 호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변기는 자동으로 온도와 위생 상태를 조절했고 샤워기는 제가 선호하는 온도와 수압을 기억했다가 자동으로 맞춰주더라고요. 이런 첨단 시설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서비스였어요. 제가 매일 아침 같은 커피를 주문했더니 다음 날부터는 제가 로비를 지나갈 때면 직원이 먼저 다가와서 미즈 브라운 아메리카노 한 잔 준비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취재차 늦게 돌아올 때면 보안 직원이 먼저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면서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라고 인사해 주었죠. 서울 시내 관광은 또 어떻게요? 모든 관광지에 AR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역사적 건물의 과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경복궁에서는 조선시대 왕실의 생활을 AR로 재현한 가이드 투어를 했는데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심지어 이 모든 서비스가 1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또 어땠냐고요? 한마디로 완벽했어요. 모든 역사가 깨끗했고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 플랫폼에서 열차 안까지 끊김없는 5G 서비스. 특히 놀라웠던 건 지하철 역사 내의 로봇 안내원이었어요. 길을 잃은 관광객을 발견하면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쇼핑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백화점의 스마트 미러는 제가 입어본 옷을 자동으로 촬영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었고 심지어 다른 색상이나 사이즈를 가상으로 입어볼 수도 있었죠. 결제는 더 놀라웠어요. 현금이나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이 QR코드나 얼굴 인식으로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요. 식당에서의 경험도 특별했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조차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결제할 수 있었고 음식점마다 실시간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죠. 한 번은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 갔는데 테이블에 설치된 디지털 메뉴판에서
각 요리의 조리 과정과 원산지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관광객을 위한 통합 앱이었어요. 하나의 앱으로 교통, 숙박, 관광, 쇼핑, 음식점 예약까지 모든 게 가능했죠. 심지어 길거리에서 보는 간판이나 메뉴를 찍으면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기능도 있었어요. 응급 상황을 대비한 24시간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AI로 재활용품을 자동 분류했고, 버스 정류장의 공기청정 시스템은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걸러냈죠. 심지어 공원의 벤치에도 태양광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었어요. 이런 첨단 시설들도 놀라웠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거였어요. 옛 궁궐 앞에 설치된 AR 안내판, 한옥마을의 스마트 가이드 시스템, 전통시장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까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제가 본 서울은 단순한 관광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미래형 도시의 완성된 모습이었죠. 모든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인간미가 넘쳤고 첨단 기술로 가득하면서도 전통의 멋을 잃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눈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고 이제 방콕의 현실이 더욱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서울의 질서정연한 관광지들이 더욱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방콕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왕궁을 찾았을 때였죠. 입구에서부터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50여 명이 고성과 함께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고 현지 가이드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죠.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옆에 있던 독일인 관광객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10년 전에 방콕에 왔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달라졌어요.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입장권을 구매하는 과정도 혼란 그 자체였으니까요. 서울의 경복궁에서는 키오스크로 쉽게 발권하고 모바일로도 미리 예매가 가능했었는데 여긴 창구 2개에서 수기로 티켓을 발급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외국인과 현지인의 입장료 차이가 무려 10배. 이런 이중 가격은 태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광경이었죠. 더 큰 문제는 안에 들어가서였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금지라고 적힌 푯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진을 찍고 있었고 일부는 울타리를 넘어 보존이 필요한 문화재 구역까지 들어가고 있었어요. 관리 직원들은 이를 보고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인 여행사들과 현지 관리자들 사이에 음성적인 거래가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점심시간 왕궁 근처의 한 현지 식당에 들어갔다가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주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는데 조리사들이 맨손으로 음식을 만지고 바닥에 떨어진 재료를 다시 사용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걸 보고도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었어요. 오히려 이게 현지 스타일이야 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길거리 포장마차조차 위생장갑을 끼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국이 더욱 그리워졌어요. 특히 명동의 한국수 가게에서 봤던 깔끔한 주방, 실시간으로 주방 상태를 보여주는 CCTV,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위생 점검 기록들이 떠올랐죠. 오후에는 방콕의 대표적인 쇼핑몰을 찾았어요. 겉보기에는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여기도 문제투성이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세대 중 한 대는 고장났는데 수리는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시스템이었어요. 쇼핑몰 안의 특정 상점들은 중국인 가이드와 결탁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가짜 명품을 팔고 있었죠. 그것도 강매에 가깝이요. 한 중국인 관광객 그룹이 상점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가이드가 쇼핑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최소 2시간을 쇼핑해야 해요. 가이드가 그러래요. 안 그러면 다음 일정에 데려다 주지 않겠대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저에게 하소연하더라고요. 이런 광경을 보며 서울 명동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곳의 상점들은 모든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전자택으로 제품의 진위 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심지어 가짜 명품을 파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안내문도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방콕의 밤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카오산 로드를 찾았는데 이곳은 또 다른 차원의 혼돈이었어요. 술에 취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현지 경찰들은 이를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돈을 받고 묵인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광경을 보며 서울 이태원의 밤거리가 떠올랐어요. 그곳도 활기찬 밤문화로 유명하지만 거리마다 배치된 외국어 가는 경찰들, 관광객 보호센터, 24시간 통역 서비스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방콕의 한 호텔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품질이 크게 떨어졌죠. 하지만 이들이 가져다주는 당장의 수입을 포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고급 호텔들조차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하다 보니 시설 관리나 서비스 품질 개선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한국처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한 현지 여행사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서울은 관광객의 질을 높이는 데 성공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당장의 수입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제는 뒤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 방콕의 주요 관광지들은 점점 더 조악해지고 있었어요. 사원이나 궁전 같은 문화유산들은 관리 부실로 훼손되고 있었고 한때 미식 천국으로 불리던 길거리 음식도 위생 문제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죠. 특히 안타까웠던 건 젊은 관광업 종사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윗선에서 먼저 바뀌지 않으면 한 젊은 호텔리어가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방콕에서의 마지막 날 한 쇼핑몰에서 목격한 광경은 태국 관광업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주변에 음식물을 흘리고 쓰레기를 방치한 채였죠. 직원들은 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원래 이래요. 뭐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항의를 받아요. 라고 한 직원이 체념한 듯 말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서울에서 봤던 광경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명동의 쇼핑몰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질서를 잘 지켰고 청결과 위생 관리도 완벽했죠. 직원들은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규칙을 안내했고 모든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태국 관광업의 위기는 단순한 서비스 품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관광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였죠. 한국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태국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더 빨리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죠. 방콕의 한 유명 야시장을 찾았을 때의 일이 떠오르네요. 서울 광장시장에서 봤던 깔끔하게 정리된 상점들과 철저한 위생관리가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이곳의 노점상들은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었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위생적이지 않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인 여행사와 현지 상인들 간의 커넥션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가게들은 다 중국 여행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요. 현지 가이드가 귀띔해 주더라고요.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고 그중 일부를 여행사와 나눠 갖는 거죠. 불법인 건 알지만 이미 고착화된 시스템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취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일부는 노점상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죠. 경찰은 이를 보고도 수수방관할 뿐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도 이 부패한 시스템의 일부더라고요. 다음 날 방문한 한 대형 쇼핑몰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위조품을 파는 매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죠. 서울의 명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방콕에서 관광업에 종사해온 한 교민이 말씀하시더라고요. 90년대만 해도 태국 관광업은 아시아의 모범이었죠.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변했어요. 당장의 돈을 쫓다가 결국 관광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린 거죠. 특히 안타까웠던 건 현지 영세 상인들의 피해였어요. 중국 여행사들과 결탁한 대형 상점들에 밀려
정직하게 장사하던 현지 상인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처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우리도 한국처럼 바뀌고 싶어요. 한 젊은 상인이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누구 하나 바꾸려 하지 않아요. 정부도 관광협회도 심지어 우리 동료 상인들도 다들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하죠. 이런 태국의 현실을 보며 한국의 관광산업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서울의 관광지들은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질서와 청결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광객들을 단순한 수입원이 아닌 소중한 손님으로 대우한다는 점이었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방문한 짜뚜짝 시장에서는 한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어요. 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가이드가 경찰에게 돈을 건네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갔죠. 이런 광경을 보며 태국 관광업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태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 혁신과 발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부패와 무질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비관적이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부패의 고리가 너무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거였죠. 태국 관광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처럼 되기엔 너무 많은 것을 놓쳤죠. 이 말을 들으며 서울에서 봤던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관광지들이 더욱 그리워졌어요. 한국의 관광산업이 어떻게 이토록 눈부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CNN 특파원으로서 전 세계 수많은 관광지를 취재해왔지만 서울에서 목격한 혁신적인 시스템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습니다. 김태훈 본부장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90년대만 해도 우리는 후발주자였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했고 관광을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닌 미래 산업으로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관광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디지털 혁신이 도시 전체로 이어졌죠. 특히 스마트 관광 플랫폼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관광객의 동선과 소비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AI가 실시간으로 관광지의 혼잡도를 예측해 관광객들의 동선을 분산시키더라고요. 서울관광재단의 이민호 이사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관광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우리 문화의 체험자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관광 인프라를 설계했죠. 실제로 경복궁에서 본 AR 가이드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스마트폰으로 궁궐 내 특정 지점을 비추면 조선시대 왕실의 생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콘텐츠가 14개 언어로 제공된다는 거였죠. 우리는 모든 관광객이 자신의 모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문화재청의 박서연 과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쇼핑 관광의 혁신도 인상적이었어요. 명동의 한 백화점에서는 AI 쇼핑 어시스턴트가 관광객의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고 심지어 증강현실로 옷을 입어볼 수도 있었죠.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라고 현대백화점 디지털 혁신팀 정준호 팀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식 관광은 또 어떻습니까? 길거리 음식부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까지 모든 음식점이 실시간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QR코드만 스캔하면 식재료의 원산지부터 조리사의 자격증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철 회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어요. 공항철도부터 시내 지하철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 투어리스트 카드 하나로 교통은 물론 쇼핑, 관광지 입장까지 해결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관광객들이 교통과 결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울교통공사 이한을 부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관광 안전망 시스템이었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의 통역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24시간 관광경찰이 순찰을 도는 등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 디지털혁신실 박준영 실장의 이 말이 한국 관광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한국의 관광 시스템은 단순히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의미 있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한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편의성과 안전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합니다. 라는 서울관광재단 김현우 본부장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호텔 창가에 앉아 밤늦게까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됐죠. 태국과 한국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는 단순한 관광산업의 성패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건 그냥 관광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관광학과 김민석 교수와의 인터뷰가 떠올랐어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의 차이. 결국 이런 것들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방콕의 관광업계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죠. 우리는 예전부터 세계적인 관광지였어요. 라며 자부심을 내비치던 태국 관광청 고위 관계자의 말이 허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반면 서울은 달랐어요. 우리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태국의 한 고급 호텔 지배인과 통화를 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떠난 후 우리의 수입은 40% 이상 감소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서비스 품질이 실제로 얼마나 낮았는지 깨달은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요구했던 건 사실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청결, 정확성, 친절. 우리는 그걸 까다롭다고 생각했죠. 반면 서울의 호텔들은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은 지 오래였어요. 우리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매니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단순히 깨끗하고 친절한 것을 넘어서 고객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케어하려고 해요. 방콕의 현지 여행사들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해요. 20년 경력의 태국 여행사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한국처럼 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게 중론이었죠.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것도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요. 서울의 관광업계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메타버스 관광, AI 개인화 서비스, 로봇 컨시어지. 우리는 이미 미래 관광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디지털혁신실 실장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제 한국이 아시아 관광의 새로운 기준이 됐어요. 유럽에서 온 한 관광객이 말하더라고요. 청결함, 편리함, 안전함.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 자꾸 한국과 비교하게 돼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관광 시스템을 극찬하고 있었죠. 통계도 이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고소비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었죠. 우리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서울관광재단의 설명이었어요. 반면 태국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고급 관광객들이 떠나고 대신 들어오는 저가 단체 관광객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우리는 이제 질적 성장을 꿈꿀 수도 없어요. 당장 생존이 문제니까요. 방콕의 한 관광업계 종사자의 말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한국의 관광 성공 비결이 뭐냐고요? 우리는 관광을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닌 문화산업으로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의 말씀이 핵심을 찌르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설계했죠.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서울의 관광지들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문화적 체험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공간이었죠. 첨단 기술은 이를 돕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관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세계관광기구 UNWTO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의 말이 떠오르네요. 한국은 미래 관광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든 생각은 이것이 단순한 관광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혁신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차이, 그리고 문화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이 아시아 관광의 새로운 기준이 되리라는 걸.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진정한 관광 강국으로 가는 길은 이제부터입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의 관광 혁신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새로운 관광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방콕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어요. 출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모든 절차가 자동화되어 있었고 로봇 도우미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관광객들의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을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이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면세점이었어요. 이제는 K뷰티와 K푸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예전에는 우리도 태국의 관광 상품을 벤치마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죠. 면세점 관계자의 말씀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CNN의 이 기사를 송고하면서 저는 이 취재가 단순한 관광산업 보도를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혁신과 정책, 발전과 태보, 미래지향적 사고와 과거지향적 사고가 만들어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태국의 관광업계는 여전히 이래도 관광객들은 올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죠. 이 작은 차이가 현재의 큰 격차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나요? 한국관광공사 김태호 본부장의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의 말처럼 한국의 관광산업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었고 그 진화는 멈출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이 취재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광의 미래가 너무나 기대되거든요. 어쩌면 10년 후에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또 어떤 혁신적인 변화들을 보게 될까요? 저는 벌써부터 설레네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